안녕하십니까,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이론은 전자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요. 어떻게 중요한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이론을 보면 이게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어 등의 공학 분야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어 등에 모두 회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회로 이론은 여기 모두 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에서 전공으로 처음 배우는 두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째가 이제 전자계학이고 둘째가 회로 이론. 원래는 이제 학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전자계학을 배우고 거기에 몇 가지 제약이 이제 가해져서 회로 이론이라는 그런 이제 학문이 정립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를 다 하고 두 번째 거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회로 이론이 이제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컴퓨터 공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공학이 이제 물리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흘러와서 컴퓨터 공학까지 됐는지, 먼저 물리학에서 보면 물리학의 내용 중에 전기와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 파트가 이제 더 체계화된 과목이 전자기학이죠. 전자기학에서 이제 전자기학은 뭐 이게 전하가 쌓이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전자기학에 보면 이제 회로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로가 나오는 부분을 더 이제 체계화한 게 이제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회로 이론은 이제 수동 소자를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이제 능동 소자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전자회로라는 과목이 되죠. 전자회로는 이제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보통은 전자회로라는 과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회로를 따로 이제 빼서 더 체계화하면 이제 디지털 회로라는 새로운 또 과목이 됩니다. 이 디지털 회로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컴퓨터 공학이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이런 하나의 과목 혹은 학문이 이루어지기까지 물리학부터 쭉 흐름을 보면 이 회로 이론이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로 이론을 이제 공부할 때 이 특징을 알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로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여기 전자기장을 배우는 학문이 이제 전자기학이죠. 이 전자기장 이론의 특수한 경우이다. 특수한 경우, 어떤 특수한 것인가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전자기장 이론을 그냥 안 쓰고 회로 이론이라는 걸 새롭게 이제 학문을 만들었냐 하면은 전자기장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고 또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보면 고급 수학이 또 필요하게 되어서 아주 간단한 것을 다루는데도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에서 회로 이론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려운 전자기학을 쓰지 않고 회로 이론의 그 이론을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집중 정수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두 점이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스위치를 탁 넣었을 때 요 A점하고 B점하고 A의 전압과 B의 전압이 같다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당연하죠. 도선이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전자기학에서는 다르죠. 전자기학에서는 전송선로를 보면
이 위치에마다 전압이 막 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약이 가해지는 겁니다. 회로 이론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런 파장에 비해서 회로가 아주 작다. 거꾸로 우리가 다루는 회로에 비해서 파장이 아주 크다. 그럴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가 항상 0이다. 다루는 회로가 있는데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막 전하가 쌓이거나 그렇게 되면 회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자기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하가 안 쌓인다.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커패시터인데, 커패시터는 이게 전하가 이렇게 쌓이죠, 실제로.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쌓이지만 순전하는 0이죠. 두 개의 전하를 합쳐버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순전하는 항상 0이다. 이런 제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적 결합. 소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우리 회로 기판을 보면 이런 거 흔하게 볼 수 있죠.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전자기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여기 흐르는 전류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하려고 하면 전자기학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회로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자기학을 적용을 하면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약, 요 세 가지 제약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복잡한 전자기학 이론을 쓰지 않고 회로 이론을 써서 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 이론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그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압은 이런 거를 전압이라 한다. 뭐 전류는 이런 걸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은 이런 게 전압, 이런 것도 전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제 다른 자기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막 새로운 거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정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압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전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전압이란 이런 거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정의가 흐트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이라고 대화는 하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학에서는 서로 일치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잘 그 개념을 익혀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문제 맞추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개념을 잘 익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을 모른 채 문제의 답을 맞추는 이제 요령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뭐 일시적으로 그 좁은 범위에서 그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 혹시 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긴 시간으로 본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은 응용 문제도 잘 풀 수가 있고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을 더듬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더 유리하겠죠. 긴 시간을 보고 생각한다면 개념을 잘 알고 시간이 지나서도 더듬어 풀 수 있는 이런 게 더 유리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의 바탕 위에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 수학을 이제 필요한 수학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말을 모르면서 시를 쓰려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공학이 다 이렇게 수식으로 다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이면은 될까? 이제 판단 기준을 좀 제가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뭐 회로 이론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다 보니 수학이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잘 모르겠을 때 이제 수학책을 이렇게 보고 풀 수 있으면은 그 괜찮다는 겁니다. 수학책을 보고 풀 수 있으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학책을 보고 풀 수가 있는데 뭐 수학이라는 게 공부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수학책을 봐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저는 그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전공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공은 몇 년간 하잖아요. 몇 년간 전공을 하는데 할 때마다 수학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은 그거는 시간을 더 낭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개월 수학을 공부를 이제 한 다음에 전공을 하는 게 긴 시간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전공 전자공학 중에 이제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에 필요한 수학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전자기학에서는 안 그런데요. 그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기법하고 도구 선택을 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회로 이론이 전자기학에 비해서 좀 덜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수학적으로는 덜 어렵지만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회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로를 이렇게 딱 받아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회로의 형태라든지 상황, 뭐 구하려는 것을 잘 파악해야 좋은 필요한 적정한 기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빨리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기법을 본다고 하면 뭐 이렇게 많습니다. 태번행 노등 정리, 전원 변환, 델타 Y 변환, 라플라스 변환, 페이저 변환, 마디전화법, 만능전류법, 중첩, 컨볼루션 적분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기법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까 하는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정립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뭐 대학 교과서에 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립된 방법은 없다. 여러 번 해봐 가지고 그런 감각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숙련이라고 볼 수 있고 숙련,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다음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숙련이나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대수식으로만 적지 않고 계산을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참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떨 경우는 펜으로 중간 과정을 적고 계산기로는 간단한 계산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 예를 들면 막 이제 이 식이 나오면 식에 값을 넣어서 중간 과정을 막 계산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 대신에 이제 식이 복잡하겠죠. 복잡한 식에 숫자를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중간중간 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수식으로 다 푼 다음에 한꺼번에 값을 넣어서 푸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계산기 기능에도 이제 관련이 있죠. 뭐 좋은 계산기라서 뭐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막 한꺼번에 풀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계산기 같으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한 계산기 같으면 중간중간 계산을 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많이 해보는 방법이, 해보면서 이제 자신이 가진 자원, 즉 뭐 계산기라든지 자신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그것이 가장 적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회로 이론에서 왜 회로 이론이 중요한가 하는 것과 회로 이론의 특성, 그리고 이제 회로 이론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